평범해 보이는 한 허름한 돼지국밥집이 도시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손님들이 의뢰 짐작했던 돼지고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주재료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자아냈고 그곳에서 한 번이라도 식사했던 사람들은 깊은 불안감과 후회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과연 이 사실을 알고도 그곳에서 다시 식사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활기 넘치지만 여전히 낡은 항구 도시의 정취를 간직한 부산. 이곳은 언제나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길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포장마차 골목마다 풍겨오는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자갈치 시장의 소란스러움. 이 모든 것이 부산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맥박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소박한 삶에 익숙했고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넸으며 때로는 힘들지라도 함께 이겨내면 삶이 가벼워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2002년 연말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어두운 이야기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마치 빛을 삼킬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이 이야기는 길가에 자리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미영국밥, 낡고 빛바랜 녹색 간판을 단 소박한 곳이었지만 매일같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식당은 박미영이라는 30대의 젊은 여성이 운영했다. 많은 이들은 그녀를 손님을 맞을 때마다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미영 곁에는 남편 김진수가 있었다. 키가 크고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아침부터 밤까지 셔츠가 땀에 젖도록 일했다. 그들의 주 메뉴는 돼지국밥이었다. 돼지뼈를 푹 고아낸 뽀얀 국물에 고기와 밥을 말아먹는 부산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부산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비 오는 날의 위로였고 고된 노동 후의 허기를 달래주는 특효약이었으며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었다. 그러니 미영의 가게가 건설 현장 인부, 트럭 운전사, 대학생, 심지어 퇴근길에 일부러 들르는 직장인들로 항상 만석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더욱 감탄하게 만든 것은 음식 가격이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은 푸짐한 고기가 가득 담긴 국밥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과 식욕을 돋우는 향기는 덤이었다. 많은 이들이 주머니는 가볍지만 배불리 먹고 싶으면 미영 국밥으로 가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서서히 의문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른 식당들은 시장의 고깃값 상승으로 재료 수급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었지만 미영 국밥은 마치 그런 걱정이 없는 듯했다. 매일같이 신선하고 두툼하며 부드러운 고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심지어 몇몇 단골 손님들은 그 집 고기 맛이 유별나다고 수군거렸다. 다른 집보다 더 달고 더 부드러워. 마치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간 것 같다고. 처음에는 모두들 그것이 미영의 비법 레시피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뛰어나거나 저렴한 공급처를 따로 두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손님상에 오르는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밤 식당 주변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곤 했다. 미영의 남편 진수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방수포로 단단히 덮인 커다란 상자를 싣고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그가 어디서 그 재료를 가져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면 미영 국밥의 솥에는 다시 고기가 넘쳐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수십 명의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날들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구수한 육수 냄새가 작은 식당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에는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옛말처럼 그 완벽함 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건설 노동자에게서 싹 텄다. 그는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점심 자신이 씹고 있던 고기 한 점이 훗날 부산 전체를 뒤흔들 끔찍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작은 국밥집은 부산 외곽의 한 공단 도로변에 서 있었다. 옆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양철 지붕의 판자벽, 그리고 조촐한 나무 의자를 갖춘 평범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가게에 가까이 다가서면 돼지뼈와 파, 생강을 넣고 푹 끓인 국밥 육수 냄새가 코를 찔러
누구든 자리에 앉아 주문하고 싶게 만들었다. 30대의 박미영은 늘 커다란 솥 앞에서 분주했다. 수수한 옷차림과 상냥한 얼굴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주었다. 흰 쌀밥, 뽀얗고 진한 국물, 두툼하게 썬 고기,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고소한 들깨가루. 남편 김진수는 솥을 나르고 그릇을 닦고 음료를 내가는 일을 맡았다. 부부는 성실하고 손발이 잘 맞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식당은 금세 많은 사람들의 단골집이 되었다. 도로를 지나는 트럭 운전사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학생들, 고된 노동에 지친 건설 인부들까지 모두가 그곳에 들렀다. 그들은 미영의 가게가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독특한 고기 맛이라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기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린다니까. 수년간 이곳을 찾은 트럭 운전사 김 기사님의 말이었다. 그는 미영 국밥을 최고의 피로회복제라 부르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 몇몇도 단골이었다. 그중 한 명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돈 없을 땐 무조건 여기야. 값은 싼데 맛은 고급 식당저리 가라지. 하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느낀 것은 아니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한 아주머니는 언젠가 친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왜 그럴까? 고기 맛이 좀 이상해. 단맛이 도는데 꼭 우리가 아는 돼지고기 맛이 아닌 것 같아.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미영 씨만의 비법 양념이겠지. 맛있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불안의 원인이었다. 다른 가게들은 고깃값 폭등으로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우성이었지만 미영의 가게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고기가 넘쳐났다. 이상하지 않아? 다른 집은 종종 고기가 떨어져 문을 일찍 닫는데 여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영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운이 좋네요. 그녀의 미소는 상냥했지만 유심히 그녀를 지켜보던 젊은 단골 이민준의 눈에는 그 미소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도 항구 근처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친 민준은 동료들과 함께 가게를 찾았다. 그들은 긴 나무 의자에 앉아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국밥을 주문했다. 국밥이 나오자 모두들께 눈 감추듯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오직 민준만이 천천히 식사를 했다. 그는 고기 한 점을 씹다가 잠시 멈췄다. 설명하기 힘든 이질적인 맛이 느껴졌다. 고기는 분명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소름이 돋게 하는 기묘함이 있었다. 야,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냐? 이 고기 맛 꼭 돼지고기 같지가 않은데.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동료들은 그를 쳐다보며 박장대소했다. 민준아, 너 피곤해서 헛생각하는 거다. 이게 돼지고기가 아니면 뭐겠냐? 미영 씨가 미쳤다고 이상한 고기를 팔겠어?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심코 주방 쪽으로 향했다. 미영이 다른 손님의 그릇에 고기를 추가하고 있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미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유난 떤다고 놀림당한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엄습한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더 이상 그 국밥집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었다. 국물을 한 숟갈 뜰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정말 돼지고기일까? 아니면 저 단맛 뒤에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한편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맛있게 식사를 했다. 트럭 운전사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대학생들의 장난기 어린 대화, 그리고 식당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는 듯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평범한 젊은이 이민준만이 그 거대한 솥단지 뒤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숨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양철 지붕을 두드리고 부산의 아스팔트 길을 반질반질하게 적셨다. 미영 국밥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뽀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젖은 흙냄새와 섞여 차가운 공기 속에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이민준과 동료 3명이 앉아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돌을 나른 뒤람 없이 굶주린 상태였다. 미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들을 날라왔다. 구수한 국물과 들깨가루 향기가 코를 찔렀다. 민준의 동료들은 바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만 민준은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멈췄다.
그릇에 담긴 고기는 두툼하고 신선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혀끝에 맴도는 맛을 이해하려 애썼다. 국물은 구수했고 양념도 적당했지만 고기에는 무언가 있었다. 그 부드러움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질감이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야, 너희들 진짜 이 고기 이상하지 않냐? 돼지고기 같지가 않은데.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한 동료가 껄껄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민준아, 너 또 시작이냐? 돼지고기가 아니면 뭔데? 미영 씨가 설마 이상한 짓을 하겠냐? 다른 동료들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경직돼 있었다. 그들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지만 이따금씩 민준을 곁눈질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중년의 트럭 운전사 김 기사님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로 제법 크게 말했다. 어이 젊은이들, 아직 소문 못 들었어? 여기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 조심해야 해. 잘못 먹으면 큰일 나. 민준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어색한 웃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췄다. 에이, 김 기사님도 참 겁주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데 뭐려? 허허, 나도 잘은 몰라. 그냥 이상해서 그러지. 다른 가게는 고기 구하기 힘들어서 난리인데 여긴 항상 넘쳐나잖아. 그것도 이렇게 두툼한 걸로 말이야.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 그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주방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다. 아까까지 농담을 던지던 대학생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고 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빨라졌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김 기사님의 말이 조금 전 자신이 느꼈던 이질적인 맛과 뒤섞여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실종자 소식을 떠올렸다. 신문 배달원, 공장 노동자, 심지어 하숙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대학생까지. 지금까지는 모두들 돈 문제로 야반도주했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을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만약 이 식당과 관련이 있다면 그는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박미영이 고개를 숙인 채 커다란 솥에 고기를 추가하고 있었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테이블 뒤에서 오가는 대화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민준의 동료들은 식사를 계속하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활기차던 웃음소리는 어색한 대화로 바뀌었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만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뒤섞여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동료 중 한 명이 말했다. 민준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린 그냥 막노동꾼이야. 배 채우고 내일 일할 힘만 있으면 됐지. 그냥 잊어버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고기의 맛이 여전히 혀끝에 남아 있었고 여기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래 라는 김 기사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논리적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저 헛소문일 뿐이야. 단순한 내 착각일 거야. 하지만 그의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 비 오는 밤, 민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될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딘 참이었다. 그 국밥집에서의 이상한 대화가 있은 지 몇 주 후, 부산에는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밤 시장의 활기,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포장마차, 골목의 음식 냄새 속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에 대해 속삭였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 늘 교차로 한편에 앉아있던 늙은 신문 배달원이 더는 보이지 않았고 자갈치 시장 근처를 지나던 한 대학생이 하숙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뒤이어 야간 근무를 하던 공장 노동자가 퇴근하지 않았고 역 앞에서 복권을 팔던 상인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짧은 시간 안에 실종자 명단은 점점 길어졌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타지로 돈 벌러 갔겠지. 빚 때문에 도망쳤겠지. 하지만 우연이라기엔 그 수가 너무 많았다. 그 속삭임들 속에서 이민주는 가슴이 점점 더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실종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생각은 길가의 그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김 기사님이 던졌던 농담과 돼지고기 맛 같지 않았던 그 이질적인 감각, 소름 끼치던 그 맛을 다시 떠올렸다. 이전에 무시했던 사소한 것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면서 그의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 어느 날 밤, 미영의 남편 진수가
낡은 오토바이에 방수포로 덮인 커다란 상자를 싣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고시원 이웃도 언젠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밤마다 무거운 걸 실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항상 그 국밥집 쪽으로 가더라고. 이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몸서리를 쳤다. 설마 이 모든 실종자들이 그 국밥집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날 오후 비가 막 그친 뒤 민주는 강가 근처 커피숍에서 가장 친한 친구 최우진과 마주 앉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아, 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요즘 계속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잖아. 난 자꾸 미영 국밥집이 생각나. 우진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민준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긴 그냥 밥집이야. 어떻게 사람 실종을 국밥이랑 연결하냐. 하지만 생각해봐. 민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실종자 소식이 들리고 며칠 지나면 그 집은 항상 고기가 넘쳐나. 맛도 이상하고. 너도 패턴이 안 보여? 우진은 말이 없었다. 그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이 그의 등골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뭘 먹은 거지?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비온 뒤에 강물 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다. 그날 밤 민주는 좁은 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그는 진수가 작은 손수레를 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위에는 어두운 천으로 덮인 길쭉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 접혀있는 사람의 몸처럼 보였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진수는 아주 가까이 지나갔다. 손수레 바퀴가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그림자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진 후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떨며 일어섰다. 그는 그 작은 국밥집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만약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그를 허풍쟁이로 몰아갈 것이다. 만약 침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주는 고시원방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실종자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진수가 수상한 물건이 담긴 손수레를 미는 것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로 이민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국밥집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낮에 보는 미영의 상냥한 미소는 이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기괴하게 느껴졌다. 실종자 소식은 더욱 빈번하게 들려왔다. 자갈치 시장의 채소 장수, 항만 노동자, 심지어 국제시장의 작은 노점상까지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많은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돈 벌러 떠났거나 빚 때문에 도망쳤을 거라고. 하지만 민준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무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친구 우진이 민준의 고시원 방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준아, 나 어젯밤에 봤어. 진수가 오토바이에 큰 상자를 싣고 가는데 방수포 밑으로 액체가 길에 뚝뚝 떨어지는 거야. 색깔은 붉었고 비린내가 났어. 민준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확실해? 기름이나 페인트가 아니고? 우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난 건설 현장에서 일해. 매일 기름이랑 페인트를 봐. 이건 달라. 그건 피었어. 두 사람은 침묵했다. 우진의 말이 민준의 모든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새로운 소식이 퍼졌다. 복권을 팔던 상인이 실종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미영 국밥집 근처 도로였다고 했다. 민준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냉기를 느꼈다. 우진아, 그날 밤 그가 말했다.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증거를 찾아야 해. 우진은 망설이며 그를 바라봤다. 잘못 움직이면 우리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저들을 막겠어? 결국 우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같이 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준아. 들키면 안 돼. 다음 날 밤 그들은 미영의 집 근처 대나무 숲 뒤에 숨었다. 축축한 공기와 귀뚜라미 소리가 어둠을 감쌌다. 자정이 되자 뒷문이 열리고 진수가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뒤에는 커다란 상자가 묶여 있었다. 오토바이가 길을 지날 때 민준과 우진은 붉은 액체가 떨어져 젖은 아스팔트 위에 선을 그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를 찔렀다. 우진이 민준의 팔을 꽉 쥐었다. 봤지? 저건 피야. 민준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진수는 계속해서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나 우진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경찰에 신고하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이야기만으로는 누가 믿겠어. 사진이나 영상처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진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해.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우린 끝이야. 그날 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젖은 길 위에 남은 붉은 자국은 마치 경고처럼 보였다. 민주는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국밥집 손님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목격자가 되었고 어쩌면 따뜻한 국밥 향기 뒤에 숨은 어두운 비밀의 다음 목표물이 될 수도 있었다. 진수가 수상한 상자를 옮기는 것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낮에 마주치는 미영의 상냥한 미소는 이제 거짓으로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자 소식은 더욱 잦아졌다. 자갈치 시장의 채소 장수, 항만 노동자, 심지어 작은 노점상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주민들은 이유를 찾으려 했었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았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한 아주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밤마다 그 집 쪽에서 이상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 한 노인이 덧붙였다. 진수가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건 자주 봤는데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그 속삭임들은 작은 집단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모두들 여전히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다. 마치 믿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과 우진은 소름이 돋는 소리를 들었다. 고시원 방에서 밤의 정적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소리는 단 몇 초간 이어지다. 뚝 그쳤다. 민준은 창가로 달려갔다. 멀리서 보이는 국밥집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땅을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우진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까이 가지마. 들킬 수 있어. 숨을 죽인 채 그들은 멀리서 엿볼 수밖에 없었다. 몇 분 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밤은 다시 귀뚜라미 소리에 지배당했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은 다시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비명을 들었고 누군가는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 모두가 국밥집 방향을 가리켰다. 민주는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다음 날 밤 그와 우진은 녹화를 위해 휴대폰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뒷마당 근처 낡은 담벼락 뒤에 숨었다. 새벽 1시경 주방불이 켜졌다. 틈새로 그들은 진수와 미영이 어두운 천으로 감싼 커다란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녹화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우진은 숨을 참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피야, 민준아. 계속 찍어. 민준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버텼다. 이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훑으며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향했다. 민준과 우진은 땅에 엎드려 숨을 참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진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 민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진은 흙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들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진수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은 그들이 숨은 담벼락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굳게 다물고 기도했다. 그러다 예고 없이 불빛이 움직임을 멈췄다. 진수가 나직이 내뱉었다. 누가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아. 그 긴장감 넘치던 사건이 있은 후 민준과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누가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아. 선명하게 들렸던 진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고시원 방에서 우진은 침대 구석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물병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만약 우리가 훔쳐본 걸 저들이 알면 우린 끝이야. 그가 힘없이 말했다. 민준은 몸이 여전히 떨렸지만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어젯밤의 녹화 영상을 다시 틀었다. 흔들리고 어두웠지만 진수와 미영이 큰 꾸러미를 끌고 가는 모습과 어두운 천 밑으로 붉은 액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보다가 이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신고하면 어떨까? 만약 저들이 먼저 손을 쓰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거운 짐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 숨이 막혔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사라질 거야.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건데?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방의 정적을 깼다. 그는 고개를 숙여 두려움과 양심의 소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우리 흔적이 들키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국밥집 주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미영은 여전히 상냥한 미소로 손님들을 대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날카로웠다. 진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거리를 훑어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민주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는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진수의 시선이 자신의 등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심들 해. 어젯밤에 진수가 손전등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어. 도둑을 찾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엔 자기를 훔쳐본 사람을 찾는 것 같았어. 민준 옆에 서 있던 우진은 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아, 아무래도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민준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이 녹화 영상이 저들 손에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야.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우진의 자취방에서 만났다. 희미한 불빛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마치 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 같았다. 내일 이 녹화 영상을 경찰에 넘겨야겠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진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 민준아. 이 영상만으로는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무시할 수 없게 만들려면 사진이나 다른 녹화 영상, 뭐든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위험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 후 며칠간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진수는 가게 앞에 서 있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리를 훑었다. 때로는 담배를 피우며 오랫동안 서 있곤 했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민준의 고시원 방향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퇴근하는데 누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서 그의 발걸음에 맞춰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볼 때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해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고시원에 들어섰다. 문을 단단히 잠그자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밤에 그는 우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들이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들통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오늘 낮에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진수가 나타났어.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더라고.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야. 우진은 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들이 다시 잠복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살벌했다. 국밥집 뒷문이 열리고 희미한 불빛이 마당을 비췄다. 하지만 이번에 진수는 꾸러미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오랫동안 서서 주위를 훑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손전등을 들어 민준과 우진이 늘 숨던 낡은 담벼락 쪽으로 불빛을 비췄다. 민준은 재빨리 몸을 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진은 숨을 참으며 축축한 땅을 만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진수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들의 귓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너희들이 거기 있는 거 알아.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조만간 내가 찾아낼 테니까. 민준과 우진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숨이 멎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두려움은 현실적인 공포로 변했다. 진수가 그들이 숨은 곳을 거의 찾아낼 뻔했던 그날 밤 이후 민준과 우진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고시원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경계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삶은 이제 끊임없이 따라붙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강가 근처 한적한 커피숍에서 민주는 잠을 설쳐 붉어진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우진아. 무슨 위험이 따르든 상관없어. 내일 이 녹화 영상을 경찰에 넘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우진은 긴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속삭였다. 나도 같이 갈게. 둘이면 적어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조심스럽게 부산의 한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한적한 시간을 골랐다. 박경이라는 이름의 젊은 경찰관이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그들을 맞았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보는 박경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이었지만 진수와 미영이 큰 꾸러미를 끌고 가고 그 밑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모습은 분명했다. 몇 분 후 박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껐다. 중요한 영상이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밤에 자주 나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박경위는 그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희가 멀리서 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절대 그들이 당신들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목숨이 크게 위험해질 겁니다. 민중과 우진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들은 이 위험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후 며칠간 국밥집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진수는 가게 앞에 서 있는 일이 더 잦아졌고 그의 시선은 사냥꾼처럼 거리를 훑었다.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배회하며 마치 배신자의 냄새를 맡으려는 듯했다. 미영 역시 불안해 보였다. 손님들에게 짓는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그녀의 눈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날카롭게 살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걸음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퇴근길에 몇 번이나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따라붙었지만 돌아보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에게 속삭였다. 조심해, 총각. 요즘 진수가 외지 사람에 대해 묻고 다니더라고. 꼭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 소식에 민준과 우진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음을 확신했다. 그날 밤 자취방에서 민준이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밤에 더 선명한 영상을 찍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경찰이 빨리 움직일 수 없어. 우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밤중 그들은 다시 잠복했다. 이번에는 국밥집 뒤 도랑 근처 낡은 손술의 뒤에서였다. 축축한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소름을 돋게 했다. 뒷문이 열리고 진수와 미영이 함께 나와 힘겹게 큰 꾸러미를 들었다. 검은 방수포 밑으로 또다시 무언가가 땅으로 떨어졌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녹화했다. 이번에는 희미한 불빛의 진수에 얼굴이 어렴풋이 잡혔다. 우진이 속삭였다. 찍었어, 민준아. 이 정도면 충분히 선명해. 갑자기 진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보,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과 우진은 손수레 뒤에서 얼어붙었다. 숨을 최대한 참았다. 진수는 손전등을 들어 빙글빙글 돌렸다. 그 빛이 그들이 숨은 곳을 거의 스칠 뻔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쥐새끼인가 보군. 그들은 꾸러미를 들고 집 뒤편으로 다시 들어갔다. 민주는 문이 닫힌 후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즉시 여러 폴더에 저장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박경위를 찾아가 새로운 녹화 영상을 건넸다. 이번에 경찰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공식 수사를 시작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도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민준과 우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한낮의 거리는 뜨겁고 시끄러웠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눈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 환기를 위해 고시원 창문을 열었을 때 그의 피가 멎는 듯 했다. 골목 끝에 진수가 서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방 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의 눈은 깜박이지 않았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커튼을 쳤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가 알아.
진수가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 마지막 녹화 영상이 경찰에 넘어간 후 동네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민준과 우진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려 했었지만 두려움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다. 경찰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몇몇 사복 경찰들이 시장과 주요 도로 주변에 배치되었다. 마치 평범한 상인이나 오토바이 기사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진수와 미영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감시망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진수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우진에게 속삭였다. 경찰이 주변에 사람들을 깔아놨어. 하지만 진수도 눈치챘을까 봐 걱정돼.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나지막이 대답했다. 만약 그가 알게 되면 우린 끝이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잖아, 민준아. 민준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니까 버텨야 해. 모든 증거는 이제 저들 손에 있어.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버티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진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때로 골목 끝에 서서 담배만 피우며 집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미영도 변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상냥한 미소는 이제 사라지고 누구든 신문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했다. 그들은 동일한 패턴을 기록했다. 실종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날 밤 진수와 미영은 수상한 꾸러미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모든 보고서와 민준, 우진의 녹화 영상이 합쳐져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만 경찰은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자신은 점점 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종종 고시원방에서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진수의 차가운 시선이 담긴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괴롭혔다. 늘 잠을 설치던 우진은 어느 날 밤 일어나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매일 우리 차례를 기다리는 기분이야. 민준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이미 사라진 그 사람들은 영원히 정의를 찾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시장을 뒤흔드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새벽부터 늘 자리를 지키던 채소, 장수 한 명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공황에 빠졌고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그를 찾았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즉시 진수의 국밥집과 그 사건을 연결했다. 민준과 우진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었고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밤에 민준은 특수번호로 박경희에게 연락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감시를 강화할 겁니다. 두 분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명심하세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커튼 뒤에서 민주는 낯선 남자 2명이 길가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대화하는 척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경찰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진수가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고 손에 든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주위를 훑어보다가 민준의 고시원 방향에 시선을 고정했다. 비록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시선은 민준의 몸을 떨게 할 만큼 깊이 밝혔다. 그는 서둘러 커튼을 쳤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본 우진이 함께 속삭였다. 그가 알아, 민준아. 그가 안다고 확신해.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뜻이야. 경찰이 빨리 움직여야 해. 그 후 며칠간 상황은 더욱 압박적으로 변했다. 민준은 일하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마저도 빠른 걸음과 숙인 고개로 다녔다. 우진은 심지어 고시원을 옮기고 싶어 했지만 민준이 거절했다.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오히려 저들이 더 의심할 거야. 시장에서의 속삭임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음엔 누가 사라질지 물었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국밥집 뒤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민준의 고시원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 틈으로 그는 희미한 불빛 아래 진수와 미영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들은 큰 꾸러미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꾸러미는 천천히 끌려가며 땅에 자국을 남겼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손은 자동적으로 휴대폰을 향했고 녹화를 시작했다.
함께 깨어난 우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나가지 마, 민준아. 무모하게 굴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서 떨리는 손으로 계속 녹화했다. 그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 더는 못 참겠어. 그가 힘없이 말했다. 민준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조금만 더 버텨. 경찰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민준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수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매 순간이 그 거리를 더욱 좁히고 있을 뿐이었다. 쌓여가던 긴장감은 마침내 경찰을 움직이게 했다. 몇 주간의 감시 끝에 박경희는 부산경찰서에서 작은 팀을 소집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동네 지도를 가리켰다. 진수의 국밥집 주위로 커다란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작전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허름한 고시원에서 민준과 우진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경희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다. 안에 계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 밤입니다. 민준은 우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때가 됐어. 그들이 움직일 거야.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장 위험해. 진수가 먼저 여기로 올 수도 있어.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평소라면 활기찼을 동네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들 소리도 집 현관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도 없었다. 민주는 마치 온 동네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와 우진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고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 진수의 가게는 오후부터 문을 닫았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방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멀리서 위장한 경찰 한 명이 작은 무전기로 보고했다. 목표 준비 시작. 팀은 즉시 좁은 골목에 위치하라. 갑자기 고시원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몸이 굳어 벽에 귀를 바싹댔다. 희미한 담배 연기 냄새가 났다. 커튼 틈으로 그는 진수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거기에 서서 문 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똑똑똑 느리고 으스스한 리듬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이 안에 있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민준이 그의 입을 막았다. 두 사람은 숨을 참았다. 몸은 경직되었다. 진수는 마침내 담배꽁초를 버리고 돌아서서 땅에 제 자국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그 위협은 분명했다. 그는 알고 있었고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감시 초소에서 박경희는 새로운 보고를 들었다. 목표, 철문 뒤에서 출현. 진수와 미영이 나타나 거친 밧줄로 묶인 낡은 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천천히 동네 뒤편 작은 길로 끌고 갔다. 박경희는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다. 추적하라. 놓치면 안 된다. 경찰팀은 소리 없이 멀리서 그들을 따라 흩어졌다. 고시원에서 민주는 다시 창밖을 엿보았다. 그는 진수와 미영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다른 방향에서는 몇몇 희미한 형체들이 그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진에게 속삭였다. 시작됐어. 오늘 밤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우진은 몸을 떨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약 오늘 밤 실패하면 민준아, 내일은 우리가 희생자가 될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목표를 쫓는 경찰의 소리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시원 쪽으로 돌아오는 누군가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수와 미영은 동네 뒤편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그들이 끌고 가는 낡은 자루는 무거워 보였다. 때때로 밧줄이 땅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숨은 가빴고 걸음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멀리서 사복경찰 2명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무전기로 보고했다. 목표, 강 쪽으로 이동 중. 그곳에 버릴 가능성 큼. 경계 초소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경희는 즉시 응답했다. 지금 덮치지 마.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행동하기 전에 자루 안의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작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시원에서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문을 향해 깜박이지 않았다. 우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못 참겠어, 민준아. 저 문이 언제든 부서질 것 같아. 그가 내뱉었다. 민주는 폭발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자신도 두려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들어, 우리가 지금 나가면 끝이야. 경찰이 처리하게 둬. 우린 버티기만 하면 돼. 한편 진수는 작은 교차로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좌우를 살폈다. 마치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처럼 미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빨리 가요, 여보.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진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그 말에 잠복 중이던 경찰들은 숨을 참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보고했다. 목표, 의심하는 듯. 지시바람. 박경희는 재빨리 생각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진수가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자루 안의 희생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진수와 미영은 마침내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그들은 강가로 이어지는 샛길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달빛을 반사하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큰 나무 아래 멈춰섰을 때 진수는 자루를 땅에 내려놓았다. 미영은 헐떡이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여보, 꼭 오늘 밤에 이걸 해야 해요? 진수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지금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덤불 뒤에서 한 경찰관이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루가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희생자 생존. 보고는 즉시 박경희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몸을 고추 세웠다. 좋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전 부대 준비.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덮친다. 고시원에서 우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민준아, 들었어? 민준도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신발 소리가 급하게 고시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일까? 아니면 저들이 돌아온 걸까? 그가 속삭였다. 우진은 창백해진 채 몸을 떨었다. 강가로 돌아와 진수는 작은 칼로 자루의 매듭을 풀었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약한 신음소리였다. 미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진수는 눈을 부릅떴다. 조용히 해.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그것이 바로 박경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무전기에 소리쳤다. 지금이다. 살려서 체포해. 순식간에 사방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와 총을 겨눴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 큰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나무에서 새들이 날아올랐다. 진수는 놀랐지만 그의 반사신경은 빨랐다. 그는 자루를 잡고 강으로 끌고 가려 했다. 경찰 2명이 즉시 달려들었지만 진수는 그들의 얼굴에 모래를 던지고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추격전이 벌어졌다. 발소리가 땅을 울리고 경찰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진수는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치려 했다. 박경희가 직접 앞장서서 소리쳤다.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모두가 추격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민준의 고시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문 열어. 굵은 목소리가 외쳤다. 민준과 우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문은 마치 부서질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가에 남겨진 자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경찰들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자 손이 묶이고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젊은 남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힘없이 속삭였다. 살려주세요. 경찰들은 즉시 그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진수는 여전히 어둠 속을 배회하며 위험을 품고 있었고 민준의 고시원에는 새로운 위협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고시원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민준과 우진은 얼어붙었다. 나무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갈 듯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밖에서는 거친 외침이 들려왔다. 빨리 안 열면 부숴버린다. 우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민준아, 저건 경찰이 아니야. 확실해. 민준은 자신의 몸도 떨렸지만 그를 진정시키려 팔을 잡았다. 진정해. 당황하지 마. 문은 다시 한번 강타당했고 나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번의 충격이 문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우진은 거의 울먹였다.
문이 부서지면 우린 끝이야. 민주는 서둘러 나무 의자를 잡아 문 뒤에 괴어 버팀목으로 삼았다. 밖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작 그걸로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강가에서도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경찰들은 자루에서 구출한 젊은 남성을 구급차로 옮겼다. 그는 몸이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박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진수 동네 쪽으로 도주. 아직 근처에 있음 위험하니 주의 요망. 고시원으로 돌아와 문에 가해지는 공격은 더욱 난폭해졌다. 민주는 우진을 돌아보며 속삭였다. 빨리 뭐든 방어할 만한 걸 찾아.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빈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민주는 침을 삼키며 탈출구를 찾으려 머리를 굴렸다. 그 순간 문이 완전히 부서졌다. 건장한 체격에 두 남자가 난입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즉시 소리쳤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보스가 곤란해졌어. 우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쳤지만 민주는 앞을 가로막고 섰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이 악당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저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민준이 간신히 막았지만 그의 몸은 벽에 부딪혔다. 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무모하게 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그 조각을 치켜들었다. 가까이 오지 마. 그가 외쳤다. 두 남자는 비웃었다. 고작 병 조각이라니 용감하네. 짧은 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는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버텼다. 우진은 유리 조각을 흔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한 남자가 우진의 목을 거의 잡았을 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반쯤 부서진 고시원 문이 다시 한번 두들겨졌다. 이번에는 무장한 경찰들이었다. 몇몇 사복 경찰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놔줘. 한 경찰이 외쳤다. 진수의 부하 두 명은 놀라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재빨리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우진은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한 경찰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제때 도착했네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안도감이 잠시 스쳤을 뿐이었다. 그는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시원 밖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차가 조용히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끝에 멈췄다. 이전까지 창문 뒤에서 엿보기만 하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경희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민준과 우진을 바라보았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진수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증인이자 그의 목표입니다. 한편 동네의 어둠 속에서 진수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다. 멀리서 경찰들이 체포된 자신의 부하 두 명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지고 눈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밤에 저놈들을 처리해야 해. 돌아갈 길은 없어.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멀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차는 동네의 한적한 길을 뚫고 조용히 나아갔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사이렌은 꺼져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민준과 우진은 얼굴이 창백했고 고시원에서의 사건 이후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한 경찰관이 그들 옆에 앉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제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머릿속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했다. 그는 진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교활하고 완고하며 쉽게 잡히지 않을 남자였다. 우진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아, 그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 안전하지 않아. 민준은 마치 안심시키려는 듯 그의 손을 잡았지만 사실 그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동네의 다른 편에서 진수는 낡은 창고 폐허 뒤에 숨어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지나가는 경찰차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차 코웃음을 쳤다. 부하 두 명은 잡혔고 자루 속 희생자는 구출되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그를 버티게 했다. 복수심. 민준과 우진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끝장이다. 오늘 밤에 저들을 제거해야 해. 그가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진수는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이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샛길, 좁은 골목,
심지어 하수구까지도 그에게는 익숙했다. 그는 경찰차가 동네 변두리에 한 안전가옥에 멈출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기다릴 작정이었다. 안전가옥은 소박했다. 철제 울타리와 작은 마당이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몇몇 경찰관들이 손에 총을 든 채 밖을 지키고 있었다. 박경희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는 민준과 우진을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들이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을 믿으십시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우진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뻔했고 한 경찰관이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들은 집거실로 들어가 나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밤은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울타리 방 나무 뒤에서 진수는 이미 잠복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긴 칼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칼날이 달빛을 반사했다. 천천히 그는 거의 소리 없이 다가갔다. 마당에서 한 경찰관이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의심스럽게 돌아봤지만 반응할 틈도 없이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칼날이 빠르게 번쩍였다. 경찰관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소란의 모두가 공황에 빠졌다. 습격이다. 다른 경찰이 외쳤다. 박경희는 즉시 소리쳤다. 모두 위치로, 증인을 보호하라. 경고 사격이 밤 공기를 뒤흔들었다. 소리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분위기는 혼란에 빠졌다. 집안에서 민준과 우진은 깜짝 놀랐다. 그가 왔어. 진수야. 민준이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을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의 외침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무거운 발소리가 뒤섞였다. 우진은 몸을 껴안았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우린 오늘 밤에 죽을 거야, 민준아. 집문이 갑자기 밖에서 세차게 강타당했다. 경찰들이 막으려 했지만 진수의 힘은 맹수 같았다. 문이 삐걱거리고 나무가 갈라졌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그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문이 부서지면 진수가 바로 그들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경찰은 경고탄을 발사했지만 진수는 그림자 사이를 재빠르게 움직이며 손에 든 칼로 공격했다. 경찰들이 하나둘씩 부상을 입었지만 버티려 애썼다. 박경희는 소리쳤다. 그가 들어오게 두지 마. 모든 통로를 막아. 하지만 너무 늦었다. 거친 외침과 함께 진수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무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방구석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준과 우진을 바로 쳐다봤다. 너희들 때문에 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오늘 밤 너희들은 내 손에 죽는다.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의 몸은 떨렸지만 그는 우진을 보호하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린 이제 두렵지 않아. 진수. 모든 사람이 네가 한 짓을 알아. 넌 빠져나갈 수 없어. 진수는 거칠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섭게 울려 퍼졌다. 빠져나가든 아니든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는 앞으로 뛰어들었다. 칼이 높이 치켜들렸다. 민주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우진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다. 번쩍이는 칼날, 복수심에 가득 찬 진수의 얼굴, 민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칼이 그의 피부에 닿기 직전 등 뒤에서 큰 소리가 폭발했다. 공중에서 폭발한 큰 소리에 모두가 순간 멈칫했다. 이미 칼을 휘두르던 진수는 옆으로 튕겨나갔고 칼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문 뒤에 숨어있던 한 경찰관이 제때 총을 발사해 진수의 어깨를 맞춘 것이었다. 분노에 찬 비명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피로 얼룩진 얼굴을 찡그리며 진수는 여전히 일어나려 애썼다. 그의 눈은 야생동물처럼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질 것 같아 너희들 전부 데리고 갈 거다. 그가 다시 칼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박경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총은 단호하게 겨눠져 있었다. 칼 내려놔, 진수. 모든 게 끝났어. 항복해. 그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하지만 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시 뛰어들어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민준과 우진에게 도달하려 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우진을 나무 테이블 밑으로 끌어당겨 피신했다. 다른 경찰들이 즉시 반응하여 곤봉과 방패로 진수에게 달려들었다. 근접전이 벌어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외침, 경고 사격이 뒤섞였다. 마침내 3명의 경찰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발버둥 쳤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희들이 이긴 것 같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난 그저 꼬리에 불과해. 그가 미친 듯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그 말의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경희는 진수의 가슴에 발을 올리고 그의 손에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네가 꼬리라면 우리는 몸통을 찾아낼 거다. 하지만 오늘 밤 네 공포는 여기서 끝이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여전히 발버둥 치는 진수의 몸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다. 민준과 우진은 천천히 은신처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여전히 가빴다. 우진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몸으로 흐느껴 울었다. 정말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 민준아. 민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안전가옥 마당은 혼란스러웠다. 주민들이 멀리서 모여들어 수갑을 차고 부상을 입은 채 끌려가는 진수를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저놈이 범인이야. 최고형에 처해야 해. 그동안 조용했던 동네는 갑자기 감정으로 가득 찬 소리의 바다로 변했다. 강가에서 구출된 희생자를 태운 구급차가 다시 지나갔다.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민주는 구급차 창문 너머로 방금 구출된 젊은이의 창백한 얼굴을 언뜻 보았다. 그 모습이 그의 기억에 밝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박경희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그는 민준과 우진을 바라보았다. 두 분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경희는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진수가 아까 자신을 꼬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몇몇 메모를 발견했는데 과거 다른 사건에서 봤던 증거와 유사한 암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맙소사, 그럼 이 모든 게 아직 안 끝났다는 건가요? 박경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오늘 밤 당신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진정되었다. 경찰은 여전히 경계를 섰고 주민들은 여전히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가장 큰 위험은 지나갔다. 민주는 집 밖으로 나와 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기는 차갑게 살을 내는 듯했지만 두려움 뒤편에서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린 아직 살아있어, 우진아. 지금으로선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멀리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의 그림자 뒤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진수의 체포 소식을 차가운 미소와 함께 듣고 있었다. 조울 하나가 쓰러졌군.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그가 중얼거렸다. 공포로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밝았다. 부산의 하늘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아직 남아있는 옅은 안개를 뚫고 빛을 비췄다. 어젯밤 비명으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조용했고 닭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의 흔적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진수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주민들이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을 때 그는 땅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너희들이 이긴 것 같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그가 거친 웃음과 함께 말했다. 경찰은 즉시 그를 호송차에 밀어넣고 문을 세게 닫았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 밤의 공포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안전가옥에서 민준과 우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설쳐 눈은 붉었다. 우진은 때때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진수의 그림자가 아직도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아직 살아있어, 우진아. 그게 중요해. 이 모든 고통도 분명 끝이 있을 거야. 박경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분은 큰일을 해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희생자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친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경희님, 저는 아직 죄책감이 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왜 더 빨리 말하지 못했을까요? 박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고 당신들은 그 길을 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하며 여전히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범인이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작은 국밥집에 숨어있던 범죄가 마침내 드러났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희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수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증거들, 암호 메모, 그리고 그의 짧은 자백은 더 큰 조직이 있음을 시사했다. 싸움은 아직 길어 그가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어두운 문은 우리가 닫는데 성공했어. 그날 민준과 우진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비록 마음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가득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발소리에 깜짝 놀랐고 모든 그림자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들은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강해지겠다고 약속했다. 오직 용기와 연대만이 범죄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우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진아, 어쩌면 우린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우린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그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맞아, 민준아. 우린 아직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승리야. 그날 오후 부산의 하늘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지난 밤을 뒤덮었던 어둠을 지우려는 듯이. 하지만 진수가 언급했던 어두운 조직의 그림자는 여전히 도사리며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범죄는 평범한 얼굴 뒤에 가장 소박한 장소에 심지어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식탁 위에도 위장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또한 민준과 우진 같은 평범한 사람의 용기가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한 가지 질문이 남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부정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범죄가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안전하다고 여기는 장소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작더라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해집시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행동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범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아끼며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낸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보호받고 삶의 모든 어둠에 맞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